빼는 것도 힘들지만요. 유지하는 건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평생의 숙제라고도 하는가 봅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 또 혼자서 열심히 하기에는 조금은 힘든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전문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는 이렇게 좀 무거운 고민들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세 분의 주치의 모셨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센터장을 맡고 계신 가정의학과의 서영선 교수님, 내분비 대사내과의 김미경 교수님, 그리고 위장관외과의 유승환 교수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서영선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참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이렇게 체질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비만이 체질과도 관련이 있는지 그 비만의 원인이 조금 궁금합니다.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예.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예. 비만 원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많이 먹었는데 먹은 만큼 소비를 하지 않으면 예. 당연하게 찌게 돼 있습니다. 많이 먹어서 그런 겁니다. 지하철, 버스, 교통편 대부분 다 사람의 활동량을 줄이는 거죠. 결국은 신체 활동량 줄이고 많이 먹어서 그런 겁니다. 네. 그 비만의 원인도 가운데 보면 기초 대사량이 60~7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초대사량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이 숨 쉬고 체온을 유지하고 소화시키는 그 에너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대부분 한 1,400칼로리 내외로 남녀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없으면 사실 사람은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더 쓸 수 있는 거는 여기 보면 신체 활동 관련되는 부분, 신체 활동만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 운동을 해서 활동량을 더 늘린다 하는 거는 그 안에서 20~30%를 좀 더 확장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기초대사량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에너지라 보시면 됩니다. 신체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20~30%밖에 차지하지 않고 결국은 기초 대사량이 비만의 원인이 된다. 예, 뭐 신체 활동을 하루 종일 운동선수처럼 한다 그러면 에너지는 또 많이 차지하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한 30%를 하면 굉장히 많이 한 활동으로 봅니다. 네. 네, 교수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살이 안 쪄 보이시는데 흔히들 마른 체형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나이살이라고 해서 살들이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우리 사람은 25세부터 노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예. 성장을 멈추면 노화가 시작되어지는데 25세부터 35세까지는 사실 노화가 표가 잘 안 나죠. 보통 한 40 넘어가면 하루하루가 달라진다 이야기하는데 네. 노화의 이제 첫 번째 출발점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기초대사량은 감소하는데 먹는 게 그대로 돼 있으면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고 기초대사량의 감소는 거의 대부분 사실 근육량도 따라서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증가합니다. 보통은 왜 나이살 말이 할 때 나이살은 1년에 한 0.5kg에서 1kg 정도의 체중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 0.5에서 1kg라는 게 하루에 가만 보면 하루에 한 10칼로리 정도를 더 적게 먹는 거나 많이 먹는 거. 그 정도 아니면 10칼로리가 얼마 되냐면 우리 콜라로 치면 20cc입니다. 20cc는 얼마예요? 주사 바늘. 우리 소주 한 잔 50cc거든요. 소주 한 잔에 50cc인데. 50cc인데 그거 소주 한 잔 마시면 25칼로리니까 그러면 결국 그게 360 하루에 그거 따지면 하루 1년 딱 따지면 그게 1kg 됩니다. 예. 엄청난 체중 열량이 되는 거죠.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참 비만에 대해서 관심이 참 높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 참 높은데 보면은 전혀 살이 찌지 않았는데도 계속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나는 너무 뚱뚱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반면에 조금 체중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야, 난 이 정도 있어줘야지 좀 생활이 가능해 이러면서 좀 스스로에게 관대하신 분들도 계세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비만의 기준을 어떻게
파악을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들 표를 보면 우리가 비만이다 아니다 기준은 결국 질병의 발생률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남북이 뚱뚱하다고 비만이다. 서양인과 동양인은 차이가 있거든요. 체질량 지수에서 그건 결국은 질병을 발생률을 갖고 이제 그 체질량 지수를 잘라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8년도 그 이전부터 물론 했지만 대한비만학회 사는 거 보면 비만 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비만을 나눠놨는데 예전에 비만 전 단계를 과체중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네. 요즘 과체중이라는 표현 잘 안 하고 그냥 비만 전 단계 그렇게 표현하고 1단계 비만은 체질량 지수 25에서 20, 30 그 미만, 2단계는 30에서 35 미만, 3단계는 35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만으로 이제 질병을 설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허리둘레를 같이 동원합니다. 허리둘레를 남자는 예를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 되어지면 복부 비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체질량 지수가 우선이냐 허리둘레가 우선이냐 말하면 분명히 허리둘레가 훨씬 질병을 잘 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여기 그 정상이라 하더라도 허리둘레가 더 많이 나가면 질병의 위험성이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저희들 보통 설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도 체질량 지수보다는 허리둘레가 조금 더 예민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복부 비만의 위험성이 그만큼 더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그렇죠. 예. 복부 비만이 뭔가 하면 복부 내장 지방입니다. 복부 내장은 지방이란 조직은 원래 에너지 저장고로만 생각했는데 예전에 연구를 계속 보니까 에너지 저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호르몬, 비만 관련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염증 물질도 분비해냅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우리 대사 질환이 잘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복부 비만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많이 생기더라. 그거는 체질량 지수보다는 훨씬 더 상관성이 높더라 해서 그래서 이제 복부 비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게 복부 비만이죠. 팔, 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게 되는 그런 체형을 보이게 줍니다. 네. 국내 비만율과 관련해서 특별한 또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저희들이 보면 조사를 했는 거 보면 우리나라 이제 비만 유병률이 점점점 많이 증가하고 있죠. 2008년도에 자료 보시면 남자는 35.9%, 여자는 26.4%이고 그로부터 한 십몇 년이 지나서 2021년에 들어가면 남자는 44.8%, 거의 10%, 9% 증가하고 여자는 그보다는 덜 증가합니다. 29.3% 증가했는데 특히 남자들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봤을 때 2020년 코로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가 있을 때 보면 여기 46.9%입니다. 그러다가 2021년 되면서 조금은 회복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특별한 현상도 우리 체중과 관련이 많더라 하는 부분들을 이 그래프로도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나이대 20대, 30대와 그다음에 중장년인 40대, 50대, 65세 이상 보면 40대 이상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큰 흐름은 그냥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20, 30대에는 2단계, 3단계 비만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면 실제로 2단계 비만은 약 한 2배 이상, 3단계 비만은 3.6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향후 굉장한 문제가 되겠다. 보면은 좀 체중 감량을 위해서 뭐 음식도 시도를 해보고 뭐 그 운동도 하고 결국에는 안 될 때는 약물을 복용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 그리고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약물은 오히려 몸을 더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현재 내 몸 상태에 맞는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과 또 체계적인 치료 관리가 필요할 건데 바로 이 비만 대사 수술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무거운 고민을 덜어주고 계신다는데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비만이라 말하면 몸과 마음이 다 병이 생기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고도 비만이나 초고도 비만 되어지면 마음이 많이 우울증이 심하거나 뭐 불안, 우울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만대사 수술센터 만든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합병되어 있으니까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다학제가 필요하겠다. 이제 사회사업실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환자분들에게 도움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바로 비만대사 수술센터입니다.
비만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이곳. 여기 수술을 보험되는 조건은 2단계와 3단계거든요. 이상. 2단계는 20kg, 3단계는 30kg인데 최소한 20kg 이상을 빼야 됩니다. 예전과 달리 비만대사 수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비만대사 수술을 문의하는 환자들의 발걸음도 부쩍 늘었다. 거의 월 한 100명 정도가 환자로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수술하는 분 한 10명 정도, 수술 전 검사, 수술 후 검사 하시는 분, 팔로 추적받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 이제 언제 할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 그래 따지면 월 한 100명 정도는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 2013년에 문을 연 비만대사 수술센터. 비만대사 수술을 비롯해 개개인의 맞춤 치료법으로 환자의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돕고 있다. 센터에서는 7개 분야의 의료진들의 긴밀한 협진이 이루어지는데 비만과 그로 인한 합병증,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고 있다. 초고도 비만되고 세월은 계속 가는데 수술 결정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무서워서 못하는 게 가장 많지요. 40 가까이 되면 올 병은 거의 다 옵니다. 혈압 오고 당뇨 오고 콜레스테롤 오고 그 다음에 올 병들은 뇌졸중이거든요. 심장병이고 병의 순서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운 나쁘면 암도 그 사이에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찬가지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결심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수술과 더불어 식단 관리가 중요한 고도비만.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만병의 씨앗인 만큼 꾸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단백질 반찬으로서 이게 지금 육류 40g 양이고요. 이곳 비만대사 수술센터에서는 환자의 체중 감량을 위해 수술 전후 영양 관리와 식습관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단백질이 들어있는 양입니다. 영양 상담실에서는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신 이후 처음으로 진료를 보러 오시는 환자분들께 수술 후 식사 진행 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으로 인한 체단백 손실과 기초 대사량의 저하를 방지하고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영양 불량을 예방하기 위해 식사력 평가와 단백질 섭취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위축돼 있고 우울증까지 동반하는 고도비만. 센터에서는 영양 관리와 더불어 환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심리 상담도 함께 이뤄진다. 단 한 명의 환자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치료법을 논의하는 다학제 진료. 영양사와 심리치료사, 전문 코디네이터들이 참여해 활발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제 다학제 진료라는 게 그냥 큰 장점으로 저희들 봅니다. 환자 한 명을 두고 어떻게 좋게 할 수 있을까 서로 머리 맞대고 의논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체중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만대사 수술은 그 어떤 수술보다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특히 한국적인 사회는 남는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는데 남는 의식 관련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체중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만 있으면 훨씬 더 사회생활, 대인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자존감이 확 올라가게 되는 그런 수술이 바로 비만대사 수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비만 역시 다학제 협진으로 여러 과에서 함께 이제 노력하는 모습을 같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보면은 비만이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뭐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국가에서 비만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비만이 이 사망률과도 좀 수명과도 관련이 좀 깊다면서요. 예, 저희들 이제 조사했는 걸 다 보면 우리 비만하면 할수록 건강 수명이 단축되어지는 거죠. 특히 2, 3단계 비만일 때, 특히 젊은 사람, 20대, 30대일 때 20대에서는 한 16년 정도, 여자도 또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여자분도 같이 나오는데요. 보면 여자분도 15.1년, 그래서 보면 20대에서는 한 15, 6년 정도가 건강 수명이 단축되어지고 30대는 이제 평균 수명이 좀 덜 남았으니까
요것도 한 15년 정도, 40대는 한 14년 평균하면 이렇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강 수명이 많이 단축되어지고 가장 좋은 거는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가장 같으면 가장 좋겠죠. 네. 그런데 비만암 환자들은 이런 건강 수명이 짧다는 건 이야기입니다. 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젊은 층에서는 역시나 이 어떤 비만적인 부분을 극복하게 되면은 뭐 교제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에 있어서 아마 정말 큰 어떤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청년기에 사회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만했을 때와 비만을 해결했을 때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율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결혼율이 얼마나 좋은지 보면 이것도 역시 스웨덴에서 보면 스웨덴에서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2년 후에부터 결혼율이 급증하더라. 2년째. 1년째보다는 2년째, 4, 10년째. 그래서 누적으로 보면 10년째 되어지면 여기 10년이 있는데 10년이 되면 35% 정도로 결혼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먹고 사는 문제가 고용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용도 여러 외국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부분이고 여기 보면 한 작게는 50%에서 돼 있다가 34%도 있습니다. 직업 없이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34%, 60% 정도는 직업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수술하고 나니까 한 10% 정도의 고용률이 증가하더라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20대일 때 그 효과가 특히 극명하더라. 이건 프랑스 연구입니다. 프랑스 연구에서는 20대 고용률이 굉장히 많이 43.4%에서 80%까지 고용률이 증가하더라 하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보셨던 그래프는 외국 사례이고 수치 하나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비만이라는 질환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자신감을 갖고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PPT 보시면서 그 삶의 질의 변화 좀 설명 이어주실까요? 비만자 수술 통해 삶의 변화, 사실 앞에서도 봤는데 고도 비만은 삶을 바꾼다 이야기했는데 특히 20, 30대에는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신체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체중을 잘 조절하면. 그 다음에 이성교제, 결혼, 양육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사회적으로 자신감도 생기는 겁니다. 사회적 자신감이라는 게 목소리 톤 높아지는 거 다 같은 건데 네.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직장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모토로 삼는 게 삶이 달라지는 치료이다. 비만대사 수술은. 저희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수기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저희 비만대사 수술센터는 그냥 단순하게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인생을 리모델링한다. 이렇게까지 저희들은 생각하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분비 대사내과의 김미경 교수님과 함께 효과적인 체중 감량 방법 그리고 또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뭐 효과적인 체중 감량 방법은 지금 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는 원칙에 있어서는 네.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예. 비만이라는 건 섭취가 많은 거기 때문에요. 예. 반대로 더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체중이 감량될 수밖에 없죠. 근데 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물론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이 정말 네. 크다라는 말들을 맞아요.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뭐 저탄고지부터 시작해서 뭐 해독 주스, 원푸드 다이어트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좀 효과적인 식단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정말 많은 그 식단 방법이 있는데요. 결국은 사실은 균형적으로 영양가 있게 먹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어떠한 뭐 방법도 성공한 케이스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하기도 힘들고요. 그냥 다량의 영양소, 저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들어있는 것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을 얼만큼 해야 되는가? 네. 내가 계속 밥을 먹을 때 얼만큼 먹으면 좀 줄까 생각할 수 있을 건데요. 평소에 먹는 것보다 한 500kcal에서 1000kcal 정도를 줄이면 한 일주일에 0.5에서 1kg 정도의 몸무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밥 한 공기가 한 300kcal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밥을 내가 반을 조금 적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되게 적을 것 같지만 그것도 이제 유지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기본적인 거지만 사실 기본을 제일 지키기가 어려운데요. 네. 우리가 식단을 하는 것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정도 꾸준히 하고 또 하루에 3-4끼를 조금씩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적은 양으로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먹었구나라는 것을
머리에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그 전에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폭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같은 식품이라도 열량이 적은 거, 예를 들어 튀기는 것보다는 삶거나 굽거나 이렇게 해서 기름을 좀 제거하는 그런 음식을 한다면은 조금 더 쉽게 이제 식단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대부분 체중 감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네. 보면은요. 밀가루 쌀을 거의 적대시합니다. 아, 네. 예, 이게 균형 잡힌 식단과는 또 어떤 관계로 봐야 될까요? 네, 물론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거 좋긴 한데요. 저희가 보통 할 때는 그냥 반반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들마다 조금 성향이 다르고 개인적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식단 자체가 사실 밥, 국, 반찬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줄이고 단백질을 조금만 늘리더라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식단을 조절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단백질,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에 좀 배가 부른 상태니까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는다면 좀 실천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식단 조절이라는 게 원래 내가 먹고 싶은 네. 걸 좀 안 먹고 지내는 게 식단 조절일 것 같아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네. 그러다 보니요. 일주일 내내 식단 조절하시다가 주말에 한 번씩 치팅데이 네. 먹고 싶은 거 왕창 한 끼는 드십니다. 이거는 괜찮을까요? 내한테 주는 보상이고 상이긴 그렇죠. 한데 좋진 않죠. 균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먹는 식단을 찾아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일단은 마음껏이라는 게 얼만큼 마음껏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치팅데이도 생각을 좀 하면서 마음껏 치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예. 말씀 주셨는데 또 비만하신 분들 뭐 누구나 좀 그렇기는 합니다. 또 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사실 운동으로 푸는 게 네. 가장 좋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보통은 식욕이 조금 폭발하죠. 그러니까요. 예. 정말 왕창 먹고 또 아주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약간의 호르몬 영향도 조금은 있다고요. 네, 식욕에 대한 호르몬도 있긴 하지만 사실 단 거를 먹으면 짠 게 당기고요. 짠 게 먹으면 단 게 당기는 그런 우리 몸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고 또 식욕에 대한 호르몬들이 제대로 이렇게 활동을 못하게 되면은 아마 그런 이제 비만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사실 이렇게 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요. 운동하고 네. 또 식단, 음식 관리를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비율을요. 어느 정도로 맞추는 게 좋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운동이 한 30에 식단이 한 70이라고 들었거든요. 운동하고 식단은 조절을 같이 하는 게 1번이고요. 예. 근데 그렇게도 못하는 경우, 이제 어디가 안 좋아서 운동을 못한다면 당연히 네. 식단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뭘 더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어느 것을 내가 둘 다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요. 유산소 운동은 최소 주당 150분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정도 걷는 것을 매일 한다고 하면 하루에 150분을 일주일에 150분을 채울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유산소 운동은 걷기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네. 그러면 근력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주 2, 3회 실시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가장 좋은 운동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재미없는 운동을 오래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장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고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무거운 걸 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저강도 운동부터 해서 고강도 운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는 너무 많이 운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건을 손에 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시작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이 그럼 어떤 것이냐. 걷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일단 빨리 걷고 그다음에 조깅을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하시고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또 유연성을 좀 키워야 되기 때문에 특히 노인이라든지 또 운동을 너무 안 하신 분들은 유연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하고 앞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주 3에서 5회 150분 그다음에 근력 운동 주 2, 3회 정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그러면 내가 걷는 걸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얼만큼 해야지 어느 정도 강도를 했을까 한다면은 온몸이 약간 땀이 젖고 일단 옆 사람하고 얘기하기 조금 힘들지만 숨이 조금 차기 시작하는 정도의 운동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운동 효과가 이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것을 다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고혈압이 아주 조절되지 않는다든지 심장 질환이 있다든지 무릎이 아프다든지 하는 분들은 그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알맞은 운동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다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려주신 방법대로 정말 성실하게 식단도 균형 있게 잘 지키고 운동도 했지만 효과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네. 결국엔 약물 치료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좀 약물 치료가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지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지 약물의 종류, 효과까지도 좀 여쭤볼게요. 네. 운동하고 식단 조절을 계속해도 안 되면 약물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내가 못해서 뭔가를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요. 의지가 없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약의 도움을 좀 받으면 훨씬 더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 그러니까 비만 1단계인 거죠. 그렇게 환자들이 내가 식단과 운동 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을 못하면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내가 약물을 치료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실 건데 저희가 이제 유지를 계속 잘 해서 3개월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했을 때 체중이 5% 이상 감량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감량되지 않는다면은 그 약의 효과가 없거나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굉장히 많은 약제 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장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한 4가지 정도 전 세계적으로 있고요. 가장 식욕을 억제하는 거, 저희가 먹는 게 가장 문제니까 식욕을 너무 폭식을 한다든지 과식을 하지 않게 도와주는 약제가 식욕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의 약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전부터 사용했던 지방을 많이 먹었으면 흡수를 못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약제가 1가지가 있습니다. 약을 끊고 나면은 또 걱정할 네. 수밖에 없는 게 요요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요요 현상 같은 특히나 단기간으로 했을 때 요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예. 우리는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또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있고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은 내 몸은 나의 몸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식사를 많이 줄이게 되면은 그런 호르몬들의 변화가 생기면서 적게 먹었으니까 식이를 억제하는 호르몬은 줄게 되고 또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들은 부족하구나 해서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식단을 딱 중단을 하게 되면은 식사를 훨씬 더 많이 하는 상태가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에너지를 보충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런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결국 내 몸은 더 많이 먹게끔 할 수 있는 상태만 되면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요 현상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을 이제 증가시키는 방법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운동을 병행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약물 치료하고 이후 또 요요 현상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약물 치료를 또 이용하기도 하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약제를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체중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환자들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그런 환자분들이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만에 대해서 성형의 개념이 더 많이 특별한 시작을 위해 모인 사람들. 비만 대사 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만큼 의료진들은 물론 비만 대사 환자들도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당뇨병이라든지 고도비만 이런 합병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만 환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환자분들이 좀 건강하면서 체중 유지를 잘해서 대사 질환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비만 대사 수술 센터에서 걷기 대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주변에 아주 좋은 거리들이 많아가지고요, 같이 걸으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다짐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 몸을 깨우고 마음을 채우는 이번 걷기 행사는 참가자들의 밝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비만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민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 1시간 동안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는 걷기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 코스마다 스트레칭 교육도 빼놓지 않았다. 모든 운동의 근간이자 기본 체력을 잡아주는 걷기 운동. 참가자들의 체온도 높이고 건강을 위한 의지도 높였다.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예, 동생이 걷기 비만 여기 대한 강의가 있다 해서 왔는데 오니까 강의도 좋고 걷고 하니까 너무 경치가 좋고 비만 극복하기 위해서 걷기 대회가 있다 해서 운동하러 왔습니다. 돌아보니까 어떤데요? 기분이 상쾌하고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체조도 하고 해서 정말 좋습니다. 약간 편을 쓰다 보니까 혼자 하면 지루하고 지치기 쉬운 체중 조절. 한 걸음 두 걸음 함께하는 걷기 운동을 통해 흔들렸던 마음에도 어느새 평화가 찾아온다. 선생님 지금 절반도 안 걸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운동 부족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그렇네요. 오늘 선생님이 이 걷기의 주체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보니까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네. 또 환우분들도 네. 굉장히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지금 한 정반쯤 걸었잖아요. 네. 주체자로서 기분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어렵다고 생각했던 선생님들도 아니면 환자분들, 참석자들이 다들 기분 좋게 걷는 것 같아서요. 네.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좋습니다. 네. 나머지는 또 좀 신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체중이 많이 나간다, 운동 부족하다 그런데 이렇게 트레킹, 걷는 게 이 비만을 좀 극복한다든가 평소 건강 관리에는 좀 중요한 하나의 행위인가요, 이게? 네, 이제 걷는 유산소 운동이 하나니까요.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걷기니까 주변에 걸을 수 있는 공간부터 찾아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많이 걸으세요? 네, 지하철 타고 가능하면 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빨리 걸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걸을까요? 나 못 걷겠어. 비만대사 수술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참가자가 있다. 비만대사 수술을 받은 지 1년이 됐다는 김지윤 씨. 수술의 도움과 꾸준한 노력 끝에 평생의 숙제였던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저는 굉장히 힘든데 선생님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걸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요? 야, 근데 1년 전과 지금이 좀 많이 다르다고 뭐 주위에서 말씀하시고 선생님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1년 전에는 아무래도 체중이 한 100kg대 나가다 보니까 고지혈증이랑 뭐 허리 디스크, 무릎 이런 거 되게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체중 줄이면 됩니다. 이 소리에 너무 또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빼게 된 거군요. 네, 빼게 건강해지신 거예요? 지금은 피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그럼 피 검사 정상, 아주 정상. 기분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아니 뭐 세차말로 좀 용기도 생긴다 그러던데. 옛날에 1년 전에는 뭐 인터넷으로 빅사이즈 옷만 계속 주구장창 보다가 이제는 마음대로 옷가게에 들어가면 네. 무조건 스몰 사이즈. 위절제 수술이라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편견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제안 받았을 때는 좀 어떠셨는지. 장기에 손을 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내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진짜 건강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진짜 수술한 건데 너무 후회되지가 않고 뭐 몸무게 과체중인 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추천하고 싶구나.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참가자들. 내 몸을 변화시키는 작은 습관으로 비만이라는 고난길을 지나 앞으로 꽃길만 걷길 응원한다. 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강좌도 듣고 이제 걷기 행사까지 네. 좋은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요.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정말 좋은 결과,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셔서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봄날처럼 따뜻해지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잘 먹지 못해서 병이 났는데 요즘은 네.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납니다. 이 비만이 만병의 또 근원이 되죠, 그렇죠. 요즘. 예. 저희가 메디컬 약손 이걸 할 때마다 모든 질환의 위험 인자에 항상 맞아요. 비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비만이 유발하는 질환들 또 합병증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비만이 여러 가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사실 수면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40대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이 한 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간암 같은 경우에도 거의 1.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0대 같은 경우에도 당뇨병이 한 1.8배 정도 더 증가하고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 갑상선암의 비율도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면 질환이 있는 분들이 비만이 위험인자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당뇨병 환자들을 봤을 때에는 전체 한 50%가 비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복부 비만으로 했을 때에는 한 63% 정도가 복부 비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체중을 조절하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조절한다면은 그 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질환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얼만큼 이제 빼야 될까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은 한 5에서 10% 정도 되면은 혈압이나 혈당이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도 한 7에서 8%, 아주 크게는 한 10에서 40% 정도 빼야지 이제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 80kg 정도 나가시는 성인 남자라면은 적어도 한 72, 3kg까지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예.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이런 게 많이 빼야 되는 건 하고요. 80kg라고 하면은 원래 내가 목표를 잡아서 5kg만 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혈당이나 혈압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감량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한 경우와 그다음에 수술을 했는 경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는 이렇게 이유일 것 같은데 10년 동안 쭉 15년 이렇게 길게 봤을 때 결국은 몸무게가 많이 빠졌다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도 비만인 환자인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비만 관련 합병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만 수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각종 질환과 또 합병증을 일으키는 비만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자, 지금부터는 위장관외과 유승환 교수님과 함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네. 싶은데요. 근데 이게 살을 빼는 것을 약간의 의지의 문제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서 맞아요. 살을 뺀다고 수술까지 해야 되나 조금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야, 내가 비만 치료를 하는데 왜 수술까지 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고도 비만 환자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이요법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충분한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네. 의지로 인해서는 자기 한 5% 정도, 자기 5%의 환자분이 이렇게 가능히 도달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자기의 체중에 앞서 말씀드린 한 10%까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야, 너가 살이 찐 것은 너가 많이 먹어서 그렇지. 너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맞아요. 이것은 너가 잘못한 거지 뭐 병이 아니라라고 생각하는데 네. 비만은 병이거든요. 병은 자기가 원해서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원인으로 해서 걸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른 치료들이 필요한 거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요. 우리 아주 유명한 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저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약물 치료를 해서 치료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5% 정도. 또 지속되는 것이 별로 오래지가 않거든요. 계속 그 상태에서 유지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술적 치료로서는 우리가 10%, 20% 이상의 체중 감량이 되면서 10년 이상 그것이 지속 가능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고도 비만에 있어서 수술적 치료는 또 하나의 큰 치료의 방법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야, 비만 수술은 체형 관리를 위해서 날씬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이제 하나의 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앞에 말씀하셨듯이 비만으로 인해서 합병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 특히 고도 비만 수술은 하나의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메타 분석이라는 건 그때까지 나온 논문들을 총집합해서 하나의 총 분석한 것인데요. 2004년, 5년, 14년도에 나온 것을 보면은 자기 평균 초과 체중이나 자기가 원래 체중보다 초과된 체중의 60에서 80%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것은 고도 비만 수술밖에 없고 그걸 최소한 또 2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수술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서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수면무호흡증 여러 가지 모든 질환들이 호전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수술군에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경우가 40에서 70%에서는 당뇨병이 호전이 되고 특히 40%에 있어서는 사망률이 감소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비만 수술은 날씬한 몸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수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수술적 치료라는 걸 많은 분들이 뭐 위를 좀 잘라낸대 등등 이런 식의 어떤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뭐 수술법은 알아보겠습니다만 이게 위험성이나 내지는 비용적 측면에서는 환자들에게 부담은 없습니까? 비만 수술은 그전에 비만 보험이 혜택이 안 됐을 때는 상당히 비쌌어요. 한 1,500만 원, 2,000만 원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비만이 미용 치료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치료라는 인식 속에서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의료 보험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환자 부담이 이제 200~3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죠. 그럼 우리가 보험하는 기준은 우리가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면은 모두가 보험에 해당이 되고요. 예.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여기 앞 밑에 보이는 13가지의 질환 중에서 한 가지가 동반된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이 됩니다. 네. 이건 비만 환자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질병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환자가 18세 이하, 고등학생이라든지 성장기에 있는 그런 뼈 성장이 아직 멈추지 않았는 사람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고 또 비수술적 치료,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수술 받을래라고 해서 와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수술적 치료, 약물 치료라든지 생활 습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걸로서도 도저히 되지 않는 네. 경우, 요요가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보험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것은 비만 수술은 위험하지 않냐. 이거 참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거든요. 네. 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비만 수술로서 전 국민들이 다 할 수 있는 우리 고 신해철 그 가수분을 통해서 비만 수술로 사망을 했다라고 네. 해서 이거 상당히 미용 수술인데 그거는 뭐 그런 수술인데 굳이 내가 지금 현재 나의 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 위험한 수술까지 받아야 되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개복을 해서도 그 수술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복강경 수술 특히나 지금은 저와 같이 이제 위암 수술을 충분히 많이 한 위 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은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만 수술로 인한 위절제술로 인한 수술 관련 합병증이나 사망률이 아주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밑에 것은 우리 국내 연구입니다. 2012년에 나온 것으로서 그때 비만 수술과 우리가 다른 보존 치료를 봤을 때 비만 수술로 관한 사망률은 0%였다. 폐합병증으로서 허비성 폐렴으로서 한 명이 사망했을 뿐이지 이런 위절제술로 인한 사망률은 없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수술이 완벽하게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이제는 사망률이라든지 위험성 합병증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수술 기술은 상당히 발달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도 복강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위험 요소가 줄어들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예,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죠. 1955년도에 비만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개복이었죠. 개복이었기 때문에 뭐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합병증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1993년도부터 이제는 복강경으로서 배를 열지 않고 수술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의 합병증은 극히 줄어들고 수술의 회복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수술 방법들이 개발되고 어떤 것이 더 좋을까 환자들한테 효과적일 거라든지 많은 수술 방법들이 개발되었는데 현재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 수술 방법이 이제 대표되고 있습니다. 아마 위밴드 수술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보험이 되기 전부터 상당히 많이 해왔던 수술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술이 상당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위를 절제하지가 않고 위에 상부 부분에 낮은 압력의 밴드를 설치해서 포트를 통해서 물을 집어넣어서 그 부분을 압력해서 내려가는 것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목욕탕에 있는 모래시계가 하나하나 내려가듯이 만약 그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은 압력을 더 가해서 못 먹게 한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필요 없을 때는 제거를 할 수도 있다. 이 수술이 지금 현재는 좀 상당히 이제 거의 안 하는 수술로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장기적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거죠.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이 가서는 우리가 다시 그 환자가 똑같더라. 그리고 이 밴드 자체가 위를 파고 들어간다든지 그로 인한 또 다른 합병증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수술은 과거에서는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루아이 위우해술입니다.
이것은 아주 대표적인 수술이에요. 지금도 많이 대표적으로 가고 있고 앞서 보셨듯이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체중 감량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고 미국에서 아주 많이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많이 하던 수술인데 지금은 조금 역전됐다고나 할까요? 이 수술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10년 이상 이렇게 수술을 해보고 이제 장기적인 합병증을 지켜보다 보니까는 이 수술에 있어서 다른 우리가 예측지 못했던 합병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합 위하고 소장하고 연결해 있는 부위에 궤양이 생겨서 출혈이 있다든지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런 것이 여기 보시다시피 위가 남아 있습니다. 위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위암이 참 많이 생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남아있는 위를 내시경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쪽에 암이 생겼는 걸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받는 환자가 20대, 30대라고 한다면 그분이 살아가야 될 것이 한 7, 80년을 살아야 된다. 그럼 그 사이에 위암이 생겼을 때 그걸 우리 내시경 검사를 하기 힘들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주 좀 좋은 수술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좋은 수술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위 소매절제술입니다. 소매절제술이라는 것은 위에 대만부, 커지는 부분 이쪽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왜냐 위를 밥을 먹고 난 다음에도 절대 배 터져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너 밥을 많이 먹어 배 터져 죽겠다 그래도 안 죽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 부분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 늘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잘라내므로써 우리가 흔히 우리가 위는 한 50% 정도 잘라냈을 뿐인데 먹는 것은 한 3분의 2, 한 80% 정도가 줄어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위에 압력이 높아져서 먹는 양이 줄어든다든지 호르몬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 소매절제술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술이 그렇게 복잡지가 않다. 수술 시간도 그렇고 다른 합병증들이 생길 가능성이 적다. 네. 예, 그런 것들이고 만약 이걸 통해서 다른 것들이 또 필요하다면 다른 추가적인 방법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위소매절제술이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80% 이상은 위소매절제술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만대사센터 안 수술실. 누군가에겐 단순히 살을 빼는 수술이 아닌 생존을 위한 사투가 한창이다. 24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키는 크세요. 172cm인데 몸무게가 한 120kg. 그러다 보니까는 체질량 지수가 40이 넘어가는 초고도 비만 환자분입니다. 이런 비만이 있으면서 당뇨라든지 고혈압 그런 것도 같이 동반된 환자이기 때문에 비만 수술 중에서도 위소매절제술이라고 그래서 위의 대만부를 튜브 모양 잘라내서 위를 바나나 모양, 튜브 모양으로 만드는 이 소매절제술을 할 예정입니다. 24. 한창 하고 싶은 게 많을 나이. 그러나 세 자리로 불어난 몸무게는 지방간과 고지혈증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까지 동반시켜 결국 그녀의 청춘까지 갉아먹었다. 비만 환자들은 기저질환이 상당히 많죠. 심장이 나쁘다든지 그리고 간이 안 좋다든지 또 고혈압, 당뇨들이 있는 경우가 상당이 많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도 수술 전에 명확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아주 안전한 수술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동과 식습관으로 체중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 비만대사 수술은 만성질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마지막 열쇠. 특히 위 소매절제술은 복강경으로 위의 크기를 줄여 음식을 먹어도 금세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대표적인 수술이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들은 먹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수술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는 미음이라든지 유동식으로 부드러운 음식을 소량 먹게 합니다. 그것만 잘 따라주신다면 수술 후에 특별히 크게 환자분이 염려하시거나 그럴 상황은 없습니다. 살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또 다른 이가 있다. 무거워진 몸 때문에 짧은 외출도 마치 긴 여행처럼 느껴진다는 송창용 씨. 위소매절제술을 받고 나서야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체중은 한 4년 전, 한 5년 전부터 그냥 갑자기 이유 없이 이렇게 찌기 시작해가지고 확실히 체중이 느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엄청나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몸에서 불쾌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특히 뭐 옷이나 그런 거를 뭐 사거나 입을 때 좀 맞는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같은 옷만 맨날 입고 다니고 원래 살찌기 전에는 이제 건강하면 좀 자신 있었는데 살이 찌고 나니까 확실히 이게 모든 병이 한꺼번에 다 찾아오더라고요. 당뇨도 그렇고 일단 고지혈증 특히 이제 혈압 때문에 항상 약을 계속 챙겨 먹어야 되고 손이 저린다거나 아니면 목이 땡긴다거나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걸리는 게 있었죠. 비만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위소매절제술. 수술 전 그의 몸무게는 114kg이었지만 수술 후 일주일 만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10kg 가까이 감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진료 받으면서 혈압을 쟀을 때 혈압도 최고 혈압도 한 10 정도 낮아지고 식사량이 이제 원래 먹던 거는 거의 한 라면 한 3개는 기본으로 먹었었는데 지금은 종이컵 반 컵 정도 먹으면 한 끼에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안 들어가더라고요. 먹고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땡기지도 않고 그거 덕분에 살이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 매번 체중 조절에 실패할 때마다 위축됐던 몸과 마음.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뒤 뱃살뿐만 아니라 그를 괴롭히던 만성질환까지 조금씩 조절되면서 이제는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가는 중이다. 뭐 비만뿐만이 아니고 당뇨 어떤 그런 대사 질환 때문에 수술을 한 환자인데요. 수술은 이제 일주일 전에 위소매 절제술을 했고 오늘 일주일 만에 이제 첫 내원한 환자분입니다. 다행히 환자분이 뭐 크게 통증이라든지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이제부터는 한 2달간은 식이 교육이 들어갈 겁니다. 식이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살이 점점 빠지고 나면은 한 3개월 정도 지나서는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변화시키는데 일단 3개월까지는 시기를 교육해서 살이 빠지는데 우리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할 예정입니다. 먹는 데만 힘들지 그렇지는 않고. 영원한 성공도 영원한 실패도 없는 체중 관리. 비만 대사 수술은 하나의 치료 방법일 뿐 탈출구는 아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꾸준한 관리가 비만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지름길이다. 목표는 한 40kg 정도 감량이 목표였습니다. 수영장이나 일단 뭐 그런 해변가, 바닷가에 한번 가고 싶어요. 살이 찌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게 주위의 시선이 좀 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살이 빼게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수명을 단축시키고 만병의 씨앗이 된다는 비만의 이 치료와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분의 교수님께 오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 교수님부터. 그 비만 치료의 핵심은 섭취량 조절입니다. 네. 특히 고도 비만 환자들은 한 잔의 커피, 한 입의 과일, 한 조각의 케이크라도 체중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걸 알고 그 관련되는 부분을 반드시 조절하고 억제해야 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체중 관리는 평생 숙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한 달, 2달에 끝낼 수는 없고요.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을 하고 또 재미있는 운동을 찾아서 평생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네. 바탕으로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류 교수님. 네, 고도 비만은 병입니다. 그 병은 자기가 원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걸리는 것입니다. 병은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개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의 도움, 약물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도움도 있겠지만은 고도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비만 수술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고도 비만 수술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비만 치료법에 대해서 세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만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자 21세기 전염병으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네. 더 이상 비만을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여나 스스로 극복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의료진의 체계적인 관리를 한번 받아보실 것을 이 자리로 권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비만이란 무거운 짐을 덜 수 있는 도움의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